정치자분께서 보내주신 변호사님 유튜브 영상 봤는데요. 이거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. 네, 저도 봤습니다. 그 개인 파산 절차에서 언제 재산을 그러니까 환가하게 되는지 실제 사례 분석이었죠? 맞아요. 19건이라 분석하셨던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재산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이게 파산 관제인 경험 바탕이라 그런지 되게 생생해요. 서류는 뭐 간소화됐다고 해도 중요한 건 결국 다 드러난다는 거. 특히 그 재산 환가 대상 7가지 유형 분석이 인상 깊었습니다. 네, 그럼 바로 첫 사례부터 볼까요? 저는 이거 보고 좀 놀랬는데 2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땅이요. 시골에 있는 1,300평 논인데 이게 파산 절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게 참 오래된 일인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. 아니 그렇게 오래됐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내는 걸까요? 보통 파산 관제인이 한 10년 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배우자 상속 관계를 좀 집중적으로 보기는 하는데요. 네네. 근데 그 이전이라도 이제 지적 전산 자료 같은 걸 조회하면 확인이 될 수 있거든요. 전산 자료. 네, 영상 분석 보니까 예상 환가액은 뭐 한 수백만 원 정도. 소액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청산 대상이 되는 거죠. 수백만 원이라도요? 네,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. 아무리 오래되고 잊고 있던 상속 재산이라도 파산 절차에서는 피해갈 수 없다. 기록이 있다면요? 과거의 기록이 현재 재정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군요. 그럼 이번에는 현재의 부부 관계로 가볼게요. 사업을 오래 한 남편이 파산하는데 집 전세 보증금이 몇 억 되는데 이게 아내 명의예요. 그 사례. 네. 법적으로는 부부 별산제, 각자 재산은 각자 거다. 이게 원칙이잖아요. 근데 왜 아내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? 이게 중요해요. 법정 명의가 누구냐도 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그 돈이 실질적으로 어디서 나왔냐, 누가 기여했냐 이거거든요. 실질적인 출처. 그렇죠. 남편이 뭐 수십 년 사업하면서 번 돈으로 가게를 꾸렸고 그걸로 전세 보증금을 만들었다면 비록 명의는 아내 앞으로 되어 있어도 남편 기여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럼 그 기여분만큼은 남편 재산으로 봐서 환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. 네, 그럴 가능성이 있죠. 물론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채무자가 고령이라거나 뭐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환가 범위를 좀 줄여주려는 노력도 하고요. 정말 복잡하네요. 이게 딱 법대로만 되는 게 아니군요. 네,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해서 재산이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고 법원은 돈의 실질적인 흐름을 본다. 이걸 보여주는 사례죠. 자, 그럼 다음 사례. 이건 진짜 좀 꼼수 같은데요. 개인 사업하다가 파산 신청하기 직전에 유한회사로 딱 바꾸는 거예요. 네네,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죠. 그리고 자기는 그냥 월급 받는 직원인 척. 사업은 그대로 하면서 개인 빚만 탕감받으려는 거 아닌가요? 이게 통하나요? 이런 경우에 이제 파산 관제인은 이거 재산 숨기려는 거 아닌가? 아니면 파산제도 악용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죠. 그렇죠. 딱 봐도 좀 그래 보이는데 이 영상에서 변호사님이 이걸 꿀단지 숨기려는 시도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. 꾸준히 수입이 나오는 사업체는 그대로 두고 빚만 없애려는 거예요. 굴단지. 표현이 재밌네요. 네. 그래서 사업 규모가 뭐 크지 않더라도 개인 파산으로 빚은 탕감받으면서 실질적인 사업 이익은 계속 가져가려는 의도가 보이면 회사 명의 재산이라도 예를 들어 그 회사의 임자 보증금 같은 거요. 네. 그것도 원래 개인 사업에서 온 돈으로 본다. 그래서 환가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. 형식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결국 실질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. 맞습니다. 마지막 사례인데요. 보험 해약금 한 540만 원 정도 말고는 재산이 별로 없어요. 근데 이분이 과거에 연봉이 한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로 꽤 높았고 지금도 기술직이라 돈 벌 능력은 충분한 분이에요. 카드비 3,500만 원 때문에 파산에 신청했어요. 이런 사람도 파산이 되나요? 네, 이것도 좀 흥미로운 경우인데요. 영상 설명을 들어보면 이분 빚이 생긴 게 뭐 사업상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거지 계속 생활고에 시달린 건 아니라고 판단된 거예요. 일시적인 문제였다. 그렇죠.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빚을 나눠 갚는 개인 회생 절차가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. 네, 그럴 것 같은데요. 근데 채무자가 파산을 강하게 원하고 뭐 다른 요건들도 충족한다면 법원에서 재령 면책이라고 해서 법원 판단으로 빚을 탕감해주되 대신 현재 소득 능력이 있으니 그 일부를 파산재단에 좀 내도록, 즉 환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면책은 해주지만 그냥 아니고
소득 능력 일부를 내는 조건으로. 네, 소득 능력이 있어도 특정 상황에서는 파산과 면책이 가능하지만 그게 그냥 공짜는 아니다. 뭐 이런 실무적인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. 오늘 사례들 쭉 들어보니까 개인 파산이라는 게 단순히 빚 정리하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. 그 사람의 과거 상속 문제, 부부 관계, 사업 구조까지 진짜 삶 전체를 다 들여다보는 과정 같아요. 맞습니다. 파산관제인이 하는 일이 단순히 숨겨진 재산 찾아내는 것만이 아니고요. 채무자 상황을 봐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그 균형점을 찾는 역할이기도 하거든요. 오늘 본 사례들이 바로 그런 복잡함 또 고민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. 특히 그 오래된 상속 재산이나 배우자 명의 재산처럼 에이 설마 이게 문제되겠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둬야겠네요. 그렇죠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요. 영상 말미에도 잠깐 나왔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이런 큰 사회 경제적 위기가 앞으로 개인 파산 사건에는 또 어떤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가져올까요?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